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현주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기준을 바꾸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여는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멸종되는 사회. 사람들은 건축물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고대에는 건축물이 돌로 만들어졌다. 시대가 바뀌면서 벽돌로, 지금은 주로 콘크리트와 철, 유리로 지어지는 물질 덩어리가 건축물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이루는 재료를 말한다고 해서 그 건축물을 완전히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한 명의 사람은 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진정한 의미는 건축물이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나와는 동떨어진 물질로만 건축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필자는 서울 성동구 구이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랐다. 우리 집은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지냈고 나는 주로 형과 함께 마당에서 뛰놀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에 이사 온 사람들은 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은퇴한 노부부였을지도 모른다. 같은 집이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른 집이 된다. 건축물의 의미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그 건축물을 이해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른 별개의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가 상대성 이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과 비슷하다. 이제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다. 건축과 사람도 마찬가지다. 건축과 사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의미를 규정한다. 그렇다면 건축은 무엇인가? 1994년 퀘베클리 테페라는 터키 남동부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다. 이는 구석기 때 인류가 동굴에 살다가 동굴 밖에 나오면서 짓기 시작한 최초의 건축물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건축물이 집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렀던 신전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는 바퀴도 없었고 짐을 운반할 가축도 없었다는 점이다. 즉, 온전히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지어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건축물이 기원전 7000년경에 시작된 농업혁명 이전에 지어졌다는 점이다. 도시 발생에 관한 기존의 정설은 수렵 채집의 시기가 지나고 농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어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퀘베클리 테페의 발견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6, 70명의 사람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려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건축물을 지으면서 한 곳에서 생활하려면 지속적인 식량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이 시작됐다는 가설이다. 농업으로 건축이 시작된 게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 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시각이 바뀌었다. 즉, 인간이 사후 세계를 믿기 시작하자 의식을 치르기 위해 퀘베클리 테페 같은 신전을 건축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농업이 시작된 것이다. 즉, 건축은 인류 문명의 효시인 농업보다도 먼저 시작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든 본능적 행위다. 언제 또 어떤 유물이 발견되어 이 가설이 뒤집어질지 모른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갈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유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축을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듯 건축은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 힘든 우리에게 흐릿하게나마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되면서부터 건축을 해왔다. 건축은 의식주라는 인간의 3대 기본 본능적 행위 중 하나다. 따라서 건축은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는 행위이자 결과물이다. 건축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을 비춘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 비행기, 바퀴,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등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영예의 1위는 금속 활자가 차지했다. 금속 활자 덕분에 작은 농장 12개와 맞먹을 정도의 고가였던 성경책의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었고
성경책이 보급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며 문맹률이 떨어지면서 르네상스와 시민혁명까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의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말한다. 다양한 사람이 도시에 모여들면서 생각의 교류가 많아졌고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혁수적인 발명과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창조는 다른 생각들이 만났을 때 스파크처럼 일어난다. 도시는 그런 우연한 만남을 가능케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도시는 다양한 생각의 융합을 만들어내는 용광로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들에는 항상 세계적인 도시가 있었다. 로마 제국에는 로마, 프랑스에는 파리, 영국에는 런던, 미국에는 뉴욕이 있다. 국가가 융성하려면 대도시는 필수 요소다. 이 도시들은 고미라 도시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 로마의 상수도, 파리의 하수도, 뉴욕의 엘리베이터는 이들 도시가 대도시가 되는 바탕이 되었다. 서울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도입하여 고미라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도시 서울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준 터전이다. 그러나 서울의 이러한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는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이웃들이 골목길에서 만났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소통이 사라졌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복도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 없다. 서울시의 소득 격차는 각 구별로 벌어지더니 이제는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별로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졌다. 이 모든 것이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진화해서다. 차도폭은 점점 넓어져서 먼 곳은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바로 옆의 블록길이는 더욱 단절되었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상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은 많은 상업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물건 파는 가게는 사라지고 식당이나 미장원 같이 직접 먹거나 내 몸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점들만 남을 것이다. 도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실생활 공간에서 상업시설이 줄어들면 우연히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다양하고 우연한 만남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 SNS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과거에는 어떤 쟁점에 대해 친구들과 술상을 엎을 정도로 논쟁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술 깨면 다음날 다시 만났다. 지금은 자신의 SNS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간단한 클릭 한 번만으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린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다 보니 그 생각이 전체의 의견일 거라고 착각한다.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나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끼리끼리만 모이는 SNS 단지에 갇혀서 바깥 세상과 소통을 못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만 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느낀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신과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맹공격을 퍼붓고 이런 폭력적 행위는 생각의 다양성을 죽이고 양극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단면이 그렇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성향을 띠면 중간층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간의 숨어있던 폭력성을 극대화시켰고 이는 갈등과 반목을 양산했다. 다양한 생각의 교류를 만드는데 인터넷은 실패했다. 소통의 단절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우연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과거 그리스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던 아고라와 원형극장이라는 건축 양식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사회의 꽃을 피웠다. 시장 바닥 같던 아고라가 없었다면 고대 그리스는 없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 극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축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축은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축 공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 이 책의 본문은 모두 12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산다.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대형 조직을 선호한다. 우리 의식에는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큰 단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한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의식 속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띠는 데는 학교 건축이 큰 역할을 한다. 어린이가 집을 떠나서 첫 12년 동안 경험하는 공간이 학교다. 그런데 학교 교실과 건물은 건국 이래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는 수십 개의 똑같은 상자형 교실을 모아놓은 하나의 네모난 교사동과 하나의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담장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학교와 교도소다. 둘 다 담을 놓으면 큰일 난다. 학교와 교도소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창문 크기를 빼고는 공간 구성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로 구성된 대형 교사에서 12년 동안 키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닭장 안에 갇혀 지내는 양계장 닭이 떠오른다. 지금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은 군대와 학교밖에 없다. 학교는 점점 교도소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군대는 2년이면 제대하지만 학교는 12년을 다녀야 한다.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런 시설에서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난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 양계장에서 키워놓고는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졸업한 다음에 창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그러니 지금의 학교 건축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의 변화가 시급하다. 산업혁명은 이전에 바이오리듬에 맞춰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9시까지 출근하게 했다. 당연히 어려웠고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9시까지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초등학교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9시 등교를 훈련받고 받아들이게 되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된다. 학교 외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가 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 100년 전 전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따로 달린 모습이었다. 지금은 네모난 모양의 휴대폰이다. 자동차도 바퀴가 4개 달렸다는 것 빼고는 다 바뀌었다. 그런데 학교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버지가 다닌 학교와 내가 다닌 학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똑같다. 과거에는 이러한 학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70년, 80년대 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만 해도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마당과 골목길에서 뛰놀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난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에는 마당이나 골목길이 없다. 이들은 마당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만 지내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진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낸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게다가 학교는 점점 고층화되고 있다. 운동장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는 4, 5층짜리 교사가 들어선 모습이다. 학교가 점점 고층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학교에서는 4,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쉰다. 10분 쉬는 시간에 4개층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운동장에서 2, 3분 쉬고 다시 뛰어 올라올 아이는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모두 교실에서 보낸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10분 쉬는 시간 동안 잠깐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면서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 기회가 생겼다.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 빈 교실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교실을 부수어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외부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변화하는 환경인 자연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과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변화의 공간은 게임 같은 사이버 공간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는 대략 남녀 각각 15명씩 총 30명 정도가 한 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여섯 명 정도의 남학생이 축구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그 2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외부 공간인 운동장을 다 쓰고 있다. 나머지 80% 정도의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요즘 학교에서 짱을 먹는 아이들은 축구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에 축구하는 운동장과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이때 주요 컨셉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우선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운데에 위치한 숲공원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지금처럼 방음병 옆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숲속 나무에 둘러싸여 뛰놀 수 있게 된다. 이 운동장은 방과 후에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운동장이 가운데 공원으로 빠지게 되면 학교 부지가 여유로워져서 비로소 학교는 저층화될 수 있다. 필자는 서너 개의 교실을 모아서 1, 2층 주택 같은 크기의 교실동을 만들고 그 앞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는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를 디자인하였다. 학교 건물은 주택만한 크기로 분절되어야 한다. 주택은 마당에서 여러 가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과하지 않은 크기의 건물이기에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너무 큰 건물은 일종의 시설로 느껴진다. 그래서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고 분절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사람 몸의 50배 정도 크기의 주택 같은 교사가 여러 채 있고 그 앞에 다양한 모양의 마당이 있는 공간에서 커야 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모양의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이 되면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이 되면 빨간색 경사 지붕이 있는 교실 앞마당에서 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정상적인 인격으로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멋진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10여 년을 지내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시키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은 학교 공간이 교도소와 비슷해서이다. 학생들에게 생겨나는 병리적인 사회 현상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사람은 건축 공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양한 건물군과 다양한 모양의 마당이 있어야 한다.
몇 발자국만 옮겨도 변화하는 마을 같은 풍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해주어야 한다. 학교의 저층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1, 2층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보다 친구가 3배 많다고 한다. 똑같은 미국 사회인데 유독 혁신 기업들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만 나온다.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과 구글이다. 앞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추해 본다면 캘리포니아는 지진 때문에 고층 건물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이 저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친구는 3배 많아지고 3배나 더 많은 생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실의 낮은 천장고도 문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m 이상 높이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한다.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은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실 높이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2.6m로 동일하다.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들을 기형적인 공간을 통해서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에는 3m가 넘는 경사지붕의 교실도 있어야 하고 둥그런 천장의 교실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다양한 모양의 천장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필자는 앞서 말한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학교 교사 건물을 분절시키고 저층화해서 다양한 주택과 다양한 마당이 있는 마을 같은 학교를 디자인했다. 그러나 교실을 분절시켜 어떻게든 아이들이 자연이 있는 외부 공간을 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판받는다. 교육부 내의 시설 담당자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들은 공평과 평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똑같은 공간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학교 건축물을 양산한다. 평등과 전체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은 숭고하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평등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만약 내가 5,000원짜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데 당신이 10,000원짜리 수제 햄버거를 먹는다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10,000원짜리 수제 햄버거를 먹을 때 내가 5,000원짜리 쫄면을 먹는다면 나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음식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성은 행복의 가능성을 높인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학교 건물에서 공부한다고 평등한 세상은 아니다. 그런 세상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 세상이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대형 건물보다는 스머프 마을 같은 느낌이 나야 한다. 운동장 주변에 담장을 허물고 가까이에 가게를 두어 주변의 감시를 통해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방과 후 시민들이 운동장을 광장처럼 사용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교 건축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없고 전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국민만 양산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 건축이 바뀌고 나서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 2장 밥상머리 사업가 라디오스타. 우리나라에는 왜 창의적인 천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건축가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실험에 의하면 3m 이상의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 키보다 위로 기능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공간에 각각 어떤 기능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 과거 주택의 마당은 특정 기능 없는 빈 공간이었다. 계절과 날씨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마당의 변화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같은 재료였다. 변화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혁신의 아이콘 같은 기업 애플을 보자. 지진이 많은 환경 때문에 저층형 주거지가 만들어졌지만 아무리 저층형 주거지라고 해도 거기에 차고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을 것이다. 40년 전 캘리포니아의 스티브 잡스가 살던 집에는 차고라는 여유 공간이 있었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사는 집은 천장이 낮고 여유 공간이 없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구석구석 비는 공간이 없어 효율이 높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낭부되는 허술한 공간이 없는 집은 창의성을 질식시킨다.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향하는 반창의적 주거 환경의 흐름을 틀어서 새로운 주거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야 한다.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 공간을 찾아서 장소로 만든다. 아이들은 천재 건축가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시간이 없으니 공간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점점 의미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자. 그래야 아이들에게 이 도시가 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공간은 어떤가? 어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아무래도 회사 공간일 것이다. 우리 어른들의 공간인 회사 공간, 그 중에서도 사옥이라는 건축 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전 세계 대형 사옥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어떤 기업은 낮고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떤 기업은 초고층을 선호한다. 과연 이 사옥들은 건축적으로 그 기업의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사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층 건물이다. 대표적인 것이 뉴욕에 있는 자동차 회사 사옥인 크라이슬러 빌딩이다. 높은 건물은 그 건물을 지은 회사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고층 사옥은 내부 간의 소통을 막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층형 사옥에 있으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어려운데 이런 고층 건물의 단점을 해결한 사옥이 런던의 로이드 빌딩과 홍콩의 홍콩 상하이 은행 사옥이다. 금융회사 사옥인 이 두 건물은 일반적인 고층 건물과 다르다. 일반적인 고층 건물은 가운데에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 주변으로 난 창을 통해 밖을 쳐다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건물은 공간 구성이 반대로 되어 있다. 고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코어가 주변에 흩어져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비어있는 큰 보이드 공간이 있어서 각 층은 중정이 있는 미음자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로 다른 층끼리 쳐다볼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대형 공간은 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밥상에 둘러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는 식구가 더 돈독한 가족애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정형 사옥이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늘 사내 다른 직원들에게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다. 간부가 더 높은 층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의 많은 부분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위계 질서가 분명한 회사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사옥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마당이 있는 한옥을 3차원 오피스 사옥으로 잘 재해석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옥은 고밀화된 도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층으로 지어진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층형 사옥도 있다. 기술력 중심의 IT 기업들의 사옥이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다. 이들 대표적인 IT 기업 3인방의 사옥은 모두 저층형 구조를 띈다. 그중 특이한 사옥 이야기를 해보자. 다름 아닌 애플 사옥이다.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4층 높이 애플 사옥은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중앙에 거대한 숲이 조성되어 있다. 페이스북과 애플 사옥 모두 수평 구조지만 애플 사옥의 특별한 점은 공간이 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동그란 모양과 상자 모양 사옥의 차이를 살펴보자. 상자 모양은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 구석으로 이동한 후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면 되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동그란 도넛 모양의 경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는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낳아서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는 애플 사옥 같은 경우 훨씬 더 넓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다. 가운데 숲은 직원들이 자연과 밀접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숲은 바라보기는 좋지만 실내 공간에서 너무 멀어서 자주 나가게 될지는 의문이다. 먼 곳의 커다란 녹지는 사실 바라보는 대상은 될지언정 내 바로 앞에 5평짜리 마당보다 쓸모가 적다. 책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도넛이라기보다는 자전거 바퀴 같아요. 가늘고 큰 원. 그리고 필자에 제안서가 들어갑니다.
애플 사옥의 경우 외부는 그대로 두더라도 가운데 숲과 접한 부분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처럼 자연과 접하는 면을 늘리고 다양한 형태로 작게 분절된 자연 공간을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더 낫다. 테라스나 발코니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 2, 3층에서 직접 숲으로 내려가는 직통 외부 계단을 둘 필요도 있다. 건물 중간중간에 작은 중경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옥의 공간 구조는 향후 수십 년간 그 회사의 조직과 사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사옥 설계는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결정이다. 자, 이제 2장의 제목이었던 라디오스타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라디오스타는 여러 명의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이끄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여러 명의 MC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히어로 영화는 현대 사회의 탈중심 현상을 보여주는 한 예다. 과거에는 어느 것 하나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이 되는 식의 수직적 이계가 있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중심이 있는 수평적 구조가 특징이다. 이처럼 탈중심의 시대적인 흐름은 최신 건축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이다. 기존의 미술관은 중앙홀과 거기서 연결된 중앙복도가 있고 복도를 중심으로 전시장들이 붙어있는 형식이다. 반면 가나자와 미술관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전시장들이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미술관에는 딱히 중앙홀이라 부를 만한 공간이 없다. 전시장들의 간격도 제각각이어서 복도들은 마치 강북의 골목길처럼 얼기설기 엮여 있다. 여러 개의 방이 위기 없이 흩어져 있는 가나자와 미술관의 모습은 마치 여러 명의 MC들이 사회를 보는 라디오스타나 많은 히어로가 등장하는 어벤져스 같다. 이처럼 라디오스타가 탈중심의 현대사회를 보여준다면 마리텔은 현대사회의 경계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카페는 친구와의 만남의 장소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사무실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중복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가 다중적인 기능을 갖는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이 층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하나의 큰 공간에 여러 개의 다른 기능이 중첩된다. 과거에는 복도와 방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면 이 새로운 공간에는 벽이 없어서 복도와 방의 구분이 모호하다. 한쪽에서는 책상에서 일을 하고 그 옆으로는 사람이 다니고 의자 배치를 다르게 하면 큰 세미나실이 되는 식이다. 경계의 모호성은 기계와 인간의 구분에서도 드러난다. 유발 하라리는 과거에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은 동물을 인간과 비슷한 급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지지를 받는다고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동물원을 비판하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라리는 이러한 동물의 권위 상승을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으로 동물과 차별화되는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퀴즈 게임이나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는 독보적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지능으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했던 인간을 지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동물과 같은 계단에 서 있으라고 말한다. 인간은 점점 동물과 동등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이 된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동물의 존엄성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동물과 인간이 비슷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한쪽에서는 기술적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을 기계와 동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일론 머스크는 뇌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지능적 한계를 없애려고 한다. 기계가 우리 위에 있으니 인간을 기계와 한 범주로 묶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어느 방향이든 인간은 동물과 기계 사이에서 경계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이 마리텔 같은 예능 프로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대중의 요구는 곧 그 시대의 정신이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건축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방송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여러 명의 공통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지어지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는 도시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 안에 사는 많은 사람의 건축적 이해와 가치관의 수준이 반영된 것이다. 좋은 도시에 살고 싶은가? 나부터 좋은 가치관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겨우 2장을 훑어봤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